서른 의원이 이번에 네. 찬성, 아까 부결시켜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서른 의원의 평소에 어떤 인터뷰 때 내용들을 보면 뭔가 왠지 가결적으로 갔을 것 같더니 이번에 부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통해서 네. 나름대로 재구성 분석한 거는 뭐냐면 아, 이런 거 좋아. 네. 이게 뭐 서른 의원의 뭐 정확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취재 플러스 뇌피셜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분석을 하면 그 서른 의원은 이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가결을 시키면 당은 완전히 쪼개진다. 굉장히 혼돈의 세계로 들어간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번에는 부결을 시켜주면 당은 하나로 뭉치잖아요. 어쨌든 이 뭉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으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대표를 내려놓든 아니면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내놓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겠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나간다면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로서 재판에 임하면요. 이거 5년도 끌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여의도래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세 번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신분석실장, 장성철 공동센터소장, 김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누구 얘기부터 해볼 거냐면 요거 원희룡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세 분 중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분이 저는 아주 잘 알죠. 친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신이 원 장관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물어봐야지. 이거 쌍방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물어보요. 이러면 또 대통령실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네. 아, 그래요? 원 장관 대통령실이랑 지금 가까울 것 같은데. 원 장관을 안 좋아한다는 거죠. 원 장관을. 그렇지. 네. 그렇구나. 너 대통령실은. 장성철이랑 잘 알았어? 친했어? 네. 몰랐어?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전에 한때 뭐 이렇게 얘기했지. 예전에. 예전에? 지금은 연락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 소장님도 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재원이 형 우리 친하잖아. 뭐 이런 말을 자꾸 한다든지. 장재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의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나한테 안 그랬잖아. 이렇게. 근데 자, 보시죠. 원 장관 요새 대보니까 분위기 좋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 건설 노조와 관련해서 대단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와 의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저 같은 서민들이 마일리지로 항공권 이거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안 되는 거지 뭐. 네. 힘든 거 정도가 안 돼요. 안 돼. 지금부터 한 6월 달 거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변해 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장관이 나서서 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마일리지 문제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대한항공 뭐 관할 소관이긴 하지만 마일리지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좀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과한 부분도 있지 않나. 윤 실장은 어떻게 봐요? 이게 보면은 지난 정권에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도 그렇고 대통령과 가까우는 실세 정치인들의 건설보통부 장관을 갔어요. 그렇죠. 김현미 장관은 사실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네. 원희룡 장관도 부동산에서 지금 좋은 성과인지 나쁜 성과인지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 이번에 마일리지 개편, 그렇죠. 그리고 또 건설 노조와의 이 문제, 이 이슈들을 계속 앞장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 장관이 운이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는 이게 세계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을 벗어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장관이 뭐 올릴 것도 아니고 내릴 것도 아니고 큰 탈이 없게 뭐 이렇게 들여다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 부분, 교통 부분, 또 교통 모빌리티 이런 거하고도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무, 정치와 정책, 민생의 교집합이 있는 지점들을 자기 이제 몫으로 가지고 있다. 정무와 정치의 교집합.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화물연대 이런 거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되게 이제 못마땅하고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요.
여기가 말이 셌지 뭐 물리적 진압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성과가 높아지면 국민들의 지지는 높겠지만 분명히 여권 내에서는 이제부터 뭔가 뭐라고 말이 나올 겁니다. 뭐 지만 잘 났냐, 뭐 이게 뭐 자기 정치를 하네 이런 거는 뭐 또 이제 정치 구력이 오래된 분이니까 또 그런 거 잘 뭐 헤쳐 나가야죠. 김상평가 보시기에는 원희룡 장관의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성과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국민 지지도나 차기 잠룡 뽑을 때. 그럼 이렇게 언론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아젠다도 건설로조 예를 들면 또 화물연대 이 보수 진영이 좋아하는 아젠다고 이번에 마일리지 이 전 국민적 생활 밀착 이슈고 이걸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 차기 잠룡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려나 이거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큰 게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거든요. 오 성과. 예, 감정선을 그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이슈를 이슈를 선점하는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게 했다 맞아. 그렇게 교복,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거는 이슈가 그렇게 심각하고 큰 건 아니지만 아주 감정선을 잘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마일리지 어떻게 한다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 휘청되거나 아니잖아. 뭐 가게 경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민들이 이런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분명한 마일리지도 내 재산인데 맞아. 이 재산에 대해서 차별적 행위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보너스로 온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미국에서는 이게 내 재산인데 이러고 막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기분은 동양의 어떤 그런 특유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어. 근데 이거를 쳐줘? 와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하면 뭐 이재명 모델이 거기서 다른 당 그 국민의힘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구나. 거기 인적 구조상 장관실에 거기 국토부 장관 인적 구조상 장관실 비서실의 인적 구조상 정무 파트를 담당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부분들은 좀 코치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태훈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무랑 정치 영역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고 좀 이것이 바뀌면은 나에게도 혜택이 올 수 있어 불합리해 이런 것들을 툭툭 건드려주는 거죠. 마일리지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 제 와이프랑 결혼 뭐 10주년 좀 멀리 여행 가려고 마일리지 쓰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데 막 부탁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화가 버럭 나는 게 또 부탁 들어주는 사람들 되게 생생내. 이게 내 돈으로 내 것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무슨 말하자면은 네트워크를 동원해야 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뭐 공짜로 달라거나 깎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인데. 그러니까 그 되게 참 그때 이제 씁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차기 잠룡 조사에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이거 궁금하긴 하네. 여권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좋은 카드가 생긴 거죠. 다음 그럼요. 뭐 추석 이후에야 당으로 복귀하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추석 이후에? 네. 뭐 개각이 있겠죠. 그러면 다음 총선에 뭐 나간다? 당연히 나와요. 총선은 당연히 나가죠. 총선에 나간다. 조수진은 양천갑 뭐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옛날 지역구. 네. 양천감에 되게 뒤끝이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잔잔한 이슈, 시원한 이슈를 깔아주고 여기에 또 큰 걸 하나 하긴 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긴 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됐으면 그렇죠. 교육이든 아니면 뭐 오늘 얘기하는 뭐 출산이든 언제 뭐 큰 거는 또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동산 시절에는 이 국토교토부 장관이 무덤이었어요. 무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사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뜬 게 국토부 장관이 몇 명 갈리는데 긴급 투입돼가지고 그것도 해관부 장관 하던 사람 뽑아가지고 해서 안정화시켜서 떴죠. 그다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김현미 장관에 뭐 몇 명이 날아갔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알겠습니다. 야 다음 총선에 원희룡 장관이 어디 출마하실지 봐야 되겠다. 장 소장 양천감 얘기했어요. 옛날. 근데 지금은 동작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래. 그야 뭐 어디든 출마하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갈 거예요. 나가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의 요지 막 설명을 하겠죠. 어제 박범계 장관 저희랑 인터뷰할 때 검사처럼 하지 마. 그냥 나 옛날 장관한테처럼 간단하게 해. 뭐 요런 조언을 좀 주시고 가긴 했는데 일단 유 시장한테 물어보죠. 한동훈 장관이 아마 예상은 제가 봤을 때도 예전에 노웅래 의원
때보다 좀 더 나가서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 통화하셨어요? 전 모릅니다. 규정 잡힌 시사 내통을 김태현의 하셨군요. 정치쇼. 내통. 아니 근데 이런.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상 네. 뭐 그때 발언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토니 캐릭터는 아마 좀 더 물러서지 않는다.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냥 개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또 조언을 하셨구나. 그냥 예상. 윤 시장 어떻게 봐요?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는데 뭐 너무 또 강하게 할 필요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뭐 너무 한동훈스럽지 않게 납작 엎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냥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 막 와 할 거 아닙니까? 괜히 막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뭐 따라 목소리 높이든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긴 그렇긴 하겠다. 야당 의원 예전처럼 노웅래 의원처럼 세게 하면 네. 왜 저렇게 야당 대표는 세게 하냐 요 얘기 나올 거고 갑자기 이제 톤 낮추면 무슨 일이 있나 뭐 이 얘기 나올 거고 김상평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희망사항을 먼저 얘기한다면 이원석 총장이 며칠 전에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저 톤인데 이런 생각이 좀 톤의 들었어요. 매너가 좋죠. 저 톤이요? 네. 그 저런 톤으로 유지를 하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이면서 다른 국민들의 감성도 건드리는 모든 국민들과 우리는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시정농단이고 네, 네. 그냥 토착 비리뿐이고 정치 문제 아니다 이렇게. 토착비리 얘기도 안 네. 했고 어쨌든 안 했나요? 예,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하고 있고 뭐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톤을 쭉 유지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감정을 빼고 조목조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뭐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좀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김태현 앵커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세게 또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좀 더 강한 확신이 들 것 같아요. 거의 뭐 정치하겠다 선언하는 걸로 저는 보일 것 같아요. 강하게 하면 이런 비유하면은 두 분 다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라든지 이런 데다 되게 세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 지지층 격동시키기 위한 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바란 바는. 근데 이제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우리 지지층 격동보다 상대층 뭉치는 게 훨씬 컸잖아. 추미애 장관은.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우리 쪽이 뭉치는 게 더 커요. 와 잘한다라고 하고 상대가 이제 열받는 건 점점 올라오고 있어. 이게 거꾸로 되면 손해라는 거죠. 머리 좋은 분이니까 그런 판단. 아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한계 체감의 법칙이 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선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새로운 캐릭터로서 그렇죠. 근데 점점 그게 사라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올리는 건 이제 힘들어요. 막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층을 올리는 거는 쉬워. 훨씬. 이게 한동훈 장관이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어려운 이야기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경제 완호와 네. 우리 장 소장한테 한동훈 장관 그거 하나 물어보가죠. 지난번 전당대 때 OX 퀴즈 하니까 다음 총선에 한 장관 차출할 겁니까? 그랬더니 황교안 후보 빼고 나머지 세 명 다 선대위원장. 오. 선대위원장. 나머지 셋 다 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선대위원장급은 아니더라도 본인은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차기 지도자 1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현실적인 힘을 지지를 성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출마할 거다. 그리고 본인도 정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의 정치 쇼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면서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야당의 분노를 사기 위해서 또한 여당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솔직히는 이게 구속영장 칠 만한 사안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는 법리적인 논쟁으로 차분히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노웅래 의원처럼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야당의 분노를 살 만한 지점을 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차분히 설득하셔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창인 검찰과 한동훈 장관 얘기 해봤고, 이제 방패,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아마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기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부결될 거다라는 거는 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표수하고 반란표 뭐 이런 거잖아요. 참 반란이라는 표현 쓰기 좀 그렇긴 한데. 이탈표. 네, 이탈표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뭐 정치권 노력에 있어서 아주 순화된 용어 이탈표. 네. 장 소장 요새 이제 용어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죠? 이탈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탈표. 김상훈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표수. 이탈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쫙 거의, 하는데요. 네,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를 보고 난 다음에 기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쓴소리라든가 좀 더 이렇게 아픈 부분을 짚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명분을 그 청구서가 제공해 주기를 바랬는데 네. 뭐 제공해 주는 게 뚜렷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비명기 운전에서 이거 봐.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렇지. 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부닥친다고 뿐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주장이 검찰의 주장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지만 유죄의 어떤 심정을 굳히는 예를 무게추를 확 응?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그 정도의 건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 가족과 타인이 분쟁이 생겼어. 근데 그 타인의 의견이 너무 확실하지 않는 한 내 가족의 인신을 그렇지. 인신을 저쪽에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 뭐 그렇게 뭐 사이는 좋지 않더라도 인신을 저쪽으로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법 판단하고는 달라요. 국회에서 하는 건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판단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뭐 찬성하지만은 이야기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켜야 돼라고 하는 주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만나고 뭐 공천도 시스템 공천으로 할 거고 뭐 쭉 이렇게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 수박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럼 그걸 좀 뭐 믿기도 하고 안 믿더라도 대표 이렇게 까지 하는데 좀 면을 세워줘야지가 있고 세 번째는 약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제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죠. 첫 번째를 오히려 이렇게 해놔야 두 번째 때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올 거라는 거죠, 네. 검찰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은 복잡하고 막 부딪히는데 뭐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저기 이제 뭐 성남 FC 이런 건 좀 더 명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비주를 쪽에. 그러니까 이번은 해주고 이번은 손을 들어준다. 그래야 다음에 할 때 오히려 더 명분도 생기고 할 수 있다. 그런 전략적 근데 판단. 이상민 의원 아니 이상민이 아니고요.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신을 넘겨주는 건 못하겠지만 기소가 돼서 재판에 나가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위해서 이번에 해줘야지 네. 명분이 우리가 다 지켜줬잖아. 그럼 이거예요? 야, 이거 되게 그거네. 어쨌든 이번에 구속이 안 되더라도 검찰은 무조건 기소할 거잖아. 기소하지. 기소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한 번 정도 합시다. 재판이 총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고 쟁점이 많으니까. 그럼 비명기 의원에서 야, 지금 당 대표가 매일 법원 끌려 출석하고 이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 대표가 재판정에 나가는 모습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걸 당 대표 일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질질 또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을 받는 대통령 후보 여기까지도 지금 만약에 상정을 하게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방을 벌이는 것도 우습고 조국 전 장관처럼 진술 거부권을 형법 뭐 몇 조? 뭐 이걸 행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우습고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175표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부결표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169에다가 무소속이 7명인데 김진표 의장 빼면은 175개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부결. 그 얘기 잠시 해볼게요. 쉬었다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광고 나갈 때 하는 얘기들을 잘 녹음했다가 유튜브로 이 정치가 끝나고 하나 틀어야 돼. 타짜 외전 이래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조회수 그냥 100만이에요. 네. 그리고 앞서 세 명은 죽어. 아이 뭘 또
그 장성철 소장하고 우리 장따자 김따자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 대화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각자 주류와 친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 쪽 패널 김상일 평론가, 이 용산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우리 보수 쪽의 장성철 소장,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렇게 뭐 혐의라고 의혹이라고 봤지만 뭐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지만 야당 당대표는요, 명분이 있어야 하고요. 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헌신해가지고 이런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 그것도 돈 문제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기소가 돼가지고 막 법정에 자꾸 출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국정감사 하게 되잖아요. 그런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과 공무원들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 이 얘기를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던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근데 있어서 어떤 분이 명분이 알고 없어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그 얘기에 설득을 당해서. 아, 그렇습니까? 지금 외통이죠, 외통이. 네. 아마. 근데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이슈 네. 이거 하면은 외통이 활동에도 직접적 이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의원들이 당대표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공천권 내려놔라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공천권은 이재명 당대표는 내려놓을 수가 없겠지만 이러한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분명히 계속 당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이번에 부결돼요. 네. 하지만 검찰 가만히 있겠어요? 또 영장 치겠지 뭐. 또 영장 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구나. 자, 그럼 이 얘기 해볼게요. 네. 그 예를 들면 서른 의원이 이번에 네. 찬성, 음. 아까 부결시켜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서른 의원의 평소에 어떤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 뭔가 왠지 가결적으로 갔을 것 같더니 이번에 부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통해서 네. 나름대로 재구성 분석한 거는 뭐냐면 야, 이런 거 좋아. 네. 이게 뭐 서른 의원의 뭐 정확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취재 플러스 뇌피셜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네. 분석을 하면 그 서른 의원은 이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가결을 시키면 당은 완전히 쪼개진다. 굉장히 혼돈의 세계로 들어간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번에는 부결을 시켜주면 당은 하나로 뭉치잖아요. 어쨌든 이 뭉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으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대표를 내려놓든 아니면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내놓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겠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나간다면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로서 재판에 임하면요. 이거 5년도 끌어요. 왜냐하면 재판 뭐 2, 3개월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잖아요. 아, 바쁘다. 당대표를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 대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선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당대표가 어쨌든 기소가 된 상태에서 보직을 하나도 안 내려놓는다? 야당이 국정감사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혐의 있는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제 얘기를 왜 받아서 하세요? 직위를 해제하라, 보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어쨌든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면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한테 무슨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똘똘 뭉쳐서 검사 독재 분쇄하겠다. 이거는 해법이 아니잖아요. 해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말. 해법인데, 그러니까 권노갑 서른 이런 분들은 경험이 많은 게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이것저것 뭐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 그 목숨에 대한 탄압 외에도 뭐 서경원 의원 방북 사태. 조평 사태라고 예전에 조선일보하고 평화민주당이 세게 붙었다가 이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해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 꼬리 뭐 이른바 꼬리는 이렇게 자르고 총재는 이렇게 보호하고 아니면 뭐 총재는 국민사과를 이까지 하고 단식 투쟁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빠져가지고 장외 투쟁 한번 했다가 여당하고 뒤에서 뭐 좀 합의 봐가지고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DJ는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싶어서 선언했겠어요. 아니, 어디 것까지 김대중 포함해서. 대통령과 예, 이재명 당대표를 비교합니까? 두 분의 평론에 동의할 수가 야, 없습니다. 그럼 요거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
권노가 거만 했던 얘기. 이번에는 부결에 동참하는 게 맞고 다음 문장. 다음번엔 당대표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라. 그만두란 얘기죠. 요거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게 서른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와 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대표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 기소가 된 이 판결,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나 해법을 내놓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나가서 내 개인적인 대응을 열심히 해서 3개월, 6개월 내에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겠다. 무죄라는 걸 가져오겠다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윤 실장 이게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사실 똘똘 뭉쳐서 이번에 저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네. 그럼 그 다음번에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한 요 권노 고문의 얘기처럼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당대표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당대표한테 뭔가 하라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계속 뭐 똘똘 뭉쳐서 뭐 분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톤을 높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치열한 수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른 권노갑 이런 분들이 좀 동교동계 상징성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기에 대한 대응은 뭐냐? 박지원 전 원장이죠. 되게 열심히 뛰면서 이재명 지켜야 된다라고 한 게 결국 호남이라든지 이 동교동계에 대한 이 포석인 건데 이런 박지원, 이재명, 박지원의 전략적 제휴가 계속 오래 갈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어른한테 이런 말 진짜 쓰기 싫은데요. 오늘 박지원 전 원장님 여기 인터뷰 하셨잖아요. 제가 듣고 올라왔거든요. 좀 약간 구차하더라고요. 저는. 하지마. 뒤끝 있어 그분. 알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상일, 김타짜, 장타짜가 서로를 격정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네. 근데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막 당대표 좀 내려놔라라는 요구는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 이유가 없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왜. 장타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제1보좌관이에요. 전 참으러 가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 계시라고 할 거예요. 버티라? 버티시면서 공천권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예. 아니면은 본인 죽거든요. 근데 삼자적인 평론가 입장에서는 빨리 그만두고 비대위로 가는 게 민주당 살리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할 건데 6월 달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귀국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한 명의 구심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쯤에서 다시 검찰이 체포영장 딱 던지면 비명계 의원들이나 공천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 걱정 많이 할 수밖에 없고 4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때 만약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되면은 이거는 당내 민심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탈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증거 아니에요. 이 원내대표 경선은 4월, 6월. 재밌는 지켜봐라. 게 약간 당원들의 압박에 그나마 좀 자유롭잖아요. 원내대표 경선이 다른 모든 선거들 중에서. 그럼 이번에 4월, 6월 지켜보세요. 좀 더 나가볼까?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는데 4월에 원내대표 후보로 친명에서 거론된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박광원 의원이죠. 박광원, 전해철, 비명이죠. 저 전해철 의원 비명. 홍익표, 홍익표 의원도 있고 김경협, 뭐 이원우 뭐 많이들 있는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번만 예외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후원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지난번만 예외였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재수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누구예요 재수한 사람? 재수한 사람이 박광원이죠. 유력하다는 거구나. 자 그럼 4월에 원내대표 봤어요. 6월에 이낙연 대표 교육해요? 그러면 그 90점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6월 달에 이낙연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지금 김타짜 물밑에서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낙연 대표 친이낙연계에서? 아니 거기는 뭐 물밑에서는 옛날부터 움직였겠지만 그걸 이게 드러내고 하느냐 안 드러내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드러낼 마음이 전혀 없고요. 거기도 전략적인 사고를 하니까 지금 드러내면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런 남의 불행을 활용하려는 나쁜 모습으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지지율을 더 볼 것 같아요. 이낙연? 엊그저께 더 떨어질 때까지? 더 떨어질 때까지. 엊그저께 저기 미국에서 강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뭐 이런 주제인데 제가 뭐 여러 의미로 여전하시구나.
여러 의미로 이건 뭐야? 좋은 긍정적이지 아니 않네. 얼굴 표정도 좋고 건강한데 긍정적이지. 이 내용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 수준이다. 왜냐면 뭐. 일단 제목이 비핵화 내용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다 필요. 이거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여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낙연 대표 또 들어오시면 검찰에서 또 옵티머스 관련해서 펀드 있지. 또 조사하지 않을까. 어쨌든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의 목적은 민주당은 초토화시키겠다는 생각이니까. 아,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내 맘대로 공천을 해도 네.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냥 사법적인 리스크를 네. 이재명 당대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선을 넓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기득권 민주당이 초토화되잖아요. 네. 완전 혁신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작용으로 그러겠네. 뭐 완전 어려울 걸. 그렇게 네. 되면 국민의힘이 네. 그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성공한다면 네. 예. 오히려 폐허 속에서 새로운 그럼요. 집을 짓는 것처럼. 제 지론이 항상 이런 건데 네. 자 우리 뭐 재건축 리모델링이요 네. 건물 올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시는 게 어렵다. 철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국민의힘은 철거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뭐 이준석 집도 올려보고 이제 윤석열 집 올렸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거든. 그럼 뭐 남이 해주면은 아프기야 하고 거기 건물주들은 다치겠지만은 새 건물 올리는 거야 쉽지. 오, 야, 너 그런 게, 야, 이게 정치가 이래서 재밌다니까. 그러네요. 원래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안 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네. 그 정동영 의장하고 일을 할 때 정 의장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대변인도 하고 산전수전 다 걷고 정치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새로 생기는 이슈들이 옛날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혜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동영 의장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비슷한 거 같고 똑같은 거 같은데 그때 다 틀려. 이게 정치예요. 그렇게 잘하신 분이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자기 욕심에 함몰이 되면 자기 객관화는 못하는 것 맞죠. 같아요. 국힘 판단이 전당대 쉽지는 말도 네, 자, 국힘 전당대 어제 TV 토론 세 번째 TV 토론 윤타짜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봤어요? 뭐 밤늦게. 황교안 후보 여전히 이게 잘한다.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 아니 혹시 그러니까 황교안 이 후보 네 쪽 명이 컨설팅 이제 해주고 있어요? 더모아에서? 아니요, 전혀 아니요. 아니요?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명 중에 황교안 후보님 세 명은 약간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뭐 하겠거니 했던 대로 하고 있는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황교안 후보만 유일하게 예상과 다르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훨씬. 그 처음에 그 부정선거 이슈 부드럽게 탈출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고 고개 끄덕거리만 물론 포지션이 좋은 게 있어요. 네. 견제를 안 그럼 받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당에서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한 오른쪽에 한 지분을 차지하기에 뭐 그렇게 손색이 없겠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지금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전당대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후원금만 하루 만에 쏙 빼먹고 왜 얘기 안 좋은 하냐. 배신, 그게 좋은 배신인데 좋은 아니, 배신이에요? 좋은 배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TV 토론 보면은 두 가지가 주요 이슈였죠. 공천권 어떡할 거야. 네.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게 말이 돼? 그거랑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사퇴하세요.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는 남은 12일 동안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어제는 천하람 후보가 되게 잘했다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왜요? 되게 안정적으로 전투력 있게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본인한테 코치를 받아서 혹시?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했구나. 죄송.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타짜 김기현- 조언을 받은 천하람 후보가 잘했다. 오케이. 김기현 안철수 후보랑 되게 논쟁을 불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요? 조금 이준석 대표는 톤앤 예의가 매너? 없다. 어. 싸가지가 없다. 막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갖추면서 네. 좀 따질 거는 또박또박 잘 따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다. 예, 예. 코치를 닮아나서 아 그런가? 근데 윤태곤 시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도 좀 그거 약간 아니라.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선에 대한 그게 아니고. 네. 어저께는 지난번 직전 토론회보다는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질문을 황교안 후보 입을 통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남을 공격하지 말라고 상대 후보를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고서 본인이 그거를 바로 하잖아요. 좀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그거를 좀 약간 반가이 한 게 뭐냐면 만회 안 된다니까. 만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많이 한게 우리 이런 용어 뭐냐면 쓰지 않습니다. 네, 만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과는 제가 해요. 아니, 근데 김기현 후보가 청년 정치인이 예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 청년 정치 예의 있다. 그러면 청년 정치인만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한 계급을 규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살아났다. 김기현 후보가 되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역시 저는 윤태권 실장 말대로 좀 잘했다고 보는 게 귀를 잡았어요. 귀? 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욕구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줬어요. 어떤 면에서? 땅?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아이 뻔한 얘기 또 하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황교안 후보한테는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이게 귀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는 좋죠.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뭐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김기현 후보는 좀 당황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뭐 안철수라든지 천하람의 존재감을 흐리는 거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꼭 나쁘진 않다. 그렇겠네. 그럼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른바 대세론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데 그거 하고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대세론이 흘러가는 거하고 김기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게 딜레마적인 거 분리가 되고 있다. 이건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문제로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안 좋아지고 대세로는 굴러간다는 얘기는 KTX 울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이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무죄를 확실히 증명하느냐, 아니면은 되게 정치력과 스킬이 있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느냐, 둘 다인데 둘 다가 별로 아니어 보인다. 이거 울산 땅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돼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 진상조사 TF 꾸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 이슈를 좀 물타기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민주당이 예, 이 울산 땅 공격할 것 같고 네. 그 개인적인 그 땅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공천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권의 가장 핵심이 사무총장일 거예요. 당대표 됐어요. 사무총장 누구 시킬 거냐고요. 왜냐면 사무총장이 공천하기 전에 당 조강특위 해가지고 당협 정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직 공관위원이잖아. 공관이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공관 부위원장. 그럼 실무를 완전 장악한다고요.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임명제 안 시키겠다니까 장제원은 안 시킬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못 시키죠. 왜요? 예? 왜 못 시켜요? 아니 당대표인데. 대통령실 영상과 의논해야 되니까. 네. 협의해야 대통령하고 되니까. 의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총장 자리를 빼놓고 대통령실과 공천권을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총장 자리를 누구 시키느냐 이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국힘 전당대 괜찮아요. 원래 생각했던 거 다르게 굴러가서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원래 생각했던 원래 뭐 건 친윤 비윤 다 생겼다는데 황교안 천하람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임사색 뭐 그렇게? 노장청 예. 우에서부터 개혁까지 예. 쭉 이 라인업이 오, 괜찮은데 그러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의도상 이거? 그렇죠. 의도한 거 요게, 처음에 이렇게 네, 네. 합파전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의도를 안 못했죠. 친윤 비윤 뭐 이런 싸움일 줄 알았지.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김기현이 되느냐 안철수가 되느냐 보다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전대 이후에 참아줬는데 이제 끝이야, 착착착 자를 거냐라면 스스로 이거 토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는 좀 오른쪽에 저기 물러가면 그간 이제 당 바깥에서 뭐 이런저런 작은 당도 만들어보고 유튜버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왔어. 그래도 이 지붕 안에서 김기현으로 상징 주류가 있어. 예. 안철수 쪽은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천하람 쪽은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나갔다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싸워야지. 라고 해서 이 지붕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된 거야. 이 지붕에 모여 있는 거 다 끌고 가야지. 전대 끝나자마자 나가. 라고 하면 그건 스스로 이게
밥을 먹고 토해내는 거란 거예요. 야, 이 전대 이후의 움직임인데 앞서 저 장타자가 공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사실 제일 궁금한 거 그거거든요. 네. 좀 크게 얘기하면 전략 공천이 좋은 건가 상향식 공천이 좋은 건가 이런 거 요거 우리 저 전당대회 끝나고 한번 저 특집으로 아이템 없을 때 공천이란 무엇인가 이거 할 거고 좋아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예고 방송 우리 다음 총선 때 뭐 할 거게 이거 나 혼자 아이디어예요. 예고 방송 우리가 다음 총선이요? 공관이 할 거야. 한 2월 달쯤에 자 여의도 타짜들이 공천을 합니다. 그러고 뭐 국민의 어느 지역 누구 민주당도 우리가 다 해 그냥.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예고 방송. 할지. 출마예요? 제가 볼 돈 때는 벌어야죠.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품평하는 것보다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인데 네. 천하람 후보가 됐어. 네.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용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해라 이렇게 안 해도 네. 원하는 사람들 다 공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딱 당대표가 돼가지고 4선 5선은 다 출마하지 마라. 그럼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 그러네. 저기 네, 말씀하세요. 대통령 지지율 달린 게 공천? 최근에 이제 뭐 정청래 의원 자리 자객 공천 뭐 안철수 의원 뭐 이런 이야기. 자 우리가 잘 모르고 정치를 안 한 사람인데 누구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있어.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이름만 달면 국힘의 험지에 가서라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무슨 공천 논쟁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그리고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도 폼 나잖아. 험지 가가지고 이기고 이제 여기 가면 자기 이제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만 낮으면 영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남 가야 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본선이 아니라. 그럼 난리 나는 여기서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 추석 전후로 분명히 개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다 공직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갔냐, 고향이 어디냐,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재밌게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정치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조수진 의원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조수진 의원 나가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적인 또 네, 사과는 방송을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조수진 의원이 상당히 지금 전당대회를 지금 진흙탕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분노의 말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뭐죠? 나중에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개인 장수장의 장타자의 개인적인 으로 정리하시고 어쨌든 예고는 해드립니다. 내년 2월 1, 2월쯤에 우리가 여의도 타짜에서 특집 공관위를 구성할 거다라는 말씀. 추석 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석 후에도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네.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